자, 36회 기출문제 이론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무엇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회계의 종류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 그랬고요. 원가 관리 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이다 라고 했고, 세무회계는 국세청의 조세관청을 위한 회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의사결정, 경영자의 의사결정 회계는 원가 관리 회계죠. 원가 관리 회계.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물었다면 1번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 말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얼마냐 했고요. 실지 재고 조사법과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사 결과 수량 감모가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장부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 선입 선출법이니까 먼저 뭘 구해볼까요?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볼까요? 뭐 차례대로 하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려면 매출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매출이 50개, 또 여기서도 매출이 300개, 여기서도 매출이 200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5월 9일날 매출은 선입선출이니까 여기서 일단 50개가 나가고 50개 남았어요. 그 다음 5월 20일날 매출은 300개입니다. 300개는 이제 이거 없어지고 250개는 여기에서 나갔네요. 그러면 5월 16일에서 250개를 빼면은 150개가 재고가 남았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월 28일에 200개가 또 나갑니다. 200개는 여기서 일단 선입선출이니까 요거 150개 없어지고 여기 매입에서 50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50개 재고가 남았죠? 결국에 재고는 50개만 남은 거예요. 이 50개는 얼마짜리예요? 1,500원짜리죠, 단가가.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 곱하기 1,500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50개 곱하기 1,500원 해보세요. 75,000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인 것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볼까요? 매출 원가는 이 50개의 원가, 또 여기 300개의 원가, 여기 200개의 원가를 합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을 저는 택할 거예요. 이걸 원가를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T 계정에다 대입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기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0개 곱하기 1,000원. 10만원이죠? 기초가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을 구하면 되죠. 매입액. 자, 매입이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면 요거 매입이 두 번 있었어요. 400개짜리 1,300원이면 얼마예요? 자, 400개짜리 1,300원씩 50, 에? (52만원)
그 다음에 여기 매입 100개짜리 1,500원. 15만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매입액이죠. 67만원입니다. 매입액이 67만원. 자, 차변합계가 얼마예요? 77만원이죠. 자, 여기에서 아까 기말상품 재고액 구해놨잖아요. 77만 5천원. 그러면 여기가 매출 원가죠.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해요. 77만원 마이너스 7만 5천원. 음? 77만원에서 마이너스 7만 5천원 합니다. 69만 5천원이죠. 그래서 69만 5천원이 매출 원가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답이다 이겁니다. 자,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매출 50개, 300개, 200개의 원가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대입하니까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얼마냐? 자,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이 얼마인지 찾아보죠. 매출채권이 기초가 60만원이었어요. 매출채권의 대손이 발생이 2만원 했으면 이제 여기 매출채권은 이제 2만원 줄었으니까 58만원이 되었겠네요. 그리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때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죠. 대손충당금 34,000원 중에서는 이제 여기 2만원이 대손충당금에서 상계되니까 14,000원 남았겠네요.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80만원이랍니다. 당기의 대손상각비는 66,000원이 계상됐어요.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당기의 대손상각비 계상이 66,000원이 계상됐으니까 66,000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더하면 돼요. 8만원이네요. 8만원. 8만원이에요. 이걸 더하면 8만원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무형자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아요. 연구 단계는 비용이고 개발 단계가 그 개발비죠. 무형자산입니다. 다음 2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죠. 전기의 비용이었으니까. 네, 맞죠.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없는 것으로 봐요.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율법이 아니죠.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A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냐 했습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1월 1일날 A 기계장치는 2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19년도에 12월 31일날 A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합니다. 2천만 원의 감가상각을 했군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1억 8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날 A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또 감가상각을 했죠. 2천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 원이니까 장부금액은 1,600이 되겠죠. 자, 이때까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A라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억 6천, 1,600이 아니라 1억 6천, 감누가 4천이니까 2020년 말 A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는 6천이고 계속 사용가치는 7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정가치하고 계속 사용가치, 이 사용가치하고 비교해서 큰 거를 적용합니다. 맥스, 큰 걸 적용해요. 7천만 원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장부금액을.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 장부금액인데 사용가치가 7천이니까 얼마 차이가 나요? 9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군요. 9천만 원. 보기 3번에 9천만 원이 있죠? 그래서 9천만 원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때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가 있으면 그 중에서 큰 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가 크니까 7천만 원으로 장부금액을 줄여줘야 돼요. 7천만 원으로. 그러려면은 손상차손을 9천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기말 재고금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기말 재고금액 구하라는 거죠. 기말 재고 실사액이 250만원. 그러면 250만원 아닌가요? 위탁 및 시용 판매분은 제외하고 매입처에 주문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 있어요. A 상품은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우리 거 아니죠. 아직은. B 상품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우리의 재고자산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위탁 판매 의뢰한 적성품 10만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를 했어요. 7만원은. 그렇다면 3만원은 우리 거죠. 아직 안 팔린 거 3만원. 이거 더해주고. 다음에 시용 판매 중인 시용품 100만원 중에서 구매 의사표시가 확정된 게 40만원이면 의사표시 안 된 60만원은 또 우리 거죠. 우리 재고죠. 자, 그러면 여기 63만원 하고 여기 60만원 하고 여기 63만원 123만원이죠. 123만원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250에다가 그러면 373만원이 되겠군요. 기말 재고 금액은 373만원이다 이겁니다. 보기에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발행 관련 대화입니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냐. 자, 발행 시 장부금액을 물어봤어요.
김 과장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액면 금액 6천만 원의 사채를 상환 기한 5년, 액면 이자율 5%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이자율을 고려할 때 할인 발행이 되겠군요. 네, 액면 금액에서 10% 할인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50만 원, 사채 발행비 5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져야 됩니다.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천만 원에서 10% 할인하면 얼마예요? 5,400만 원이 되죠. 6천만 원의 10%는 600이니까 600만 원 할인하면 5,400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5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50만 원이 되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잔고 금액을 물어봤죠. 액면 금액에서 이 사채 할인 발행 금액을 이걸 빼주면 그게 잔고 금액이에요. 즉 5,400에서 50을 더 뺍니다. 그러면 5,350.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50을 빼면 5,350. 1번이 잔고 금액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 내역이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지금 현재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선급 비용을 누락시켰대요. 그러면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순이익에 영향은 없지만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보험료, 이렇게 비용이 되겠죠. 대변의 비용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회계처리란 말이에요. 비용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증가합니다. 이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600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600이 됐어요. 100만원 플러스 돼가지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선수수익 계상의 누락. 자, 선수수익은 부채죠. 대변에 가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요? 수익이 온다는 거죠. 수익이 차변에 오면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죠. 수익 취소는 이익을 감소시키죠. 50만원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럼 50만원 빼주면 600에서 50 빼보면 이제 550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다음에 세 번째, 미지급 비용을 누락시켰대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부채죠. 대변의 부채. 차변에 비용 발생시켜야죠. 뭐 임차료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비용 발생은 어떻게 돼요? 이익을 감소시키죠. 60만 원을 또 뺍니다. 그러면 490만 원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더하는 거고 빼는 건 110이니까 빼는 게 10만 원 더 크죠. 그래서 10만 원 빼주라 이거예요. 500에서. 그래서 답은 49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걸 여러분이 분계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선급비용 (100만원을) 결산 때 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계를
차변에 선급 비용이 오죠. 선급 비용이 그 당좌 자산이거든요. 대변이 뭐가 와요? 비용 중에 보험료 같은 것이 선급 비용이 많죠. 보험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분계가 일어나는 거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지만 대변에 오는 게 보험료잖아요. 비용을 대변에 기록하면 비용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취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소멸시키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플러스 100만 원이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선수 수익 계상을 누락했다. 50만 원을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계상을 해야 돼요? 선수 수익이라는 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단기에 받은 수익금 중에 차기분이 있을 때 선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의 수익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령 이자 수익 같은 이런 수익을 빼주는 거예요. 차변의 수익 계정을 쓰면 수익이 소멸돼요. 이것도 취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취소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분계는 대변이 이게 대변에 선수 수익이 오는 거예요. 대변의 선수 수익 50만 원. 이 대변의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 증가에 해당되죠. 부채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영향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미지급 비용 계상 누락 6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분계가 돼야 되느냐? 미지급 비용 부채죠. 대변이고 차변에는 비용이 오는 거예요. 가령 이자 비용 같은 이런 비용, 이자 비용 60만 원이다 이거죠.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자, 여러분 비용이 발생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감소하죠. 감소. 비용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60만 원도 마이너스다. 당기순이익에는. 그랬던 거고요. 대변에 오는 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결산 때 이런 분계를 할 수 있는 거죠. 60만 원.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가 대변에 가면 부채를 증가시키는 회계처리죠. 그러나 부채 증가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분계 거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분계와 더불어서 이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격시험에서 TAT 그 시험에서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진행 중에 여러분 질문 있을 때는요,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그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에요. 1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자,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면 뭐예요? 재화의 공급이죠? 1번이네요. 자, 2번은 왜 아닌가 볼까요?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했으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았겠죠. 매입세 공제 받지 않은 상품을 증정, 그저 주는 것은 과세가 안 돼요. 2번은 맞았습니다. 아니, 맞은 게 아니라 과세가 안 됩니다. 사업상 증여 아니에요. 3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우리가 개인이 승용차를 팔고 부가가치세 내로 납부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다음에 4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견본품 공급이 아니에요. 샘플은 공급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1번은 과세예요. 재화의 공급이고요. 자,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행했다. 자, 의류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해봐라. 거래처 방문용 소형 승용차 2000cc 매입세액.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공제 못 받습니다. 공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장 부지가 뭐예요? 토지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매입하였거나 과세 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 자, 우리가 원재료 매입세액은 그 원재료를 사용하였던 재고로 남아있던 관계없이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다 되는 거예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죠. 그러면 8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네, 1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십시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장, 대, 하다 이랬습니다.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 세 가지는 장대하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았고, 공급받은 자의 파산 및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대손금은 공제가 안 되지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세금 낸 거는 국가에서 돌려줘야 되죠. 못 받았으니까, 거래처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해줍니다. 2번 맞았어요. 3번 대손세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지금은 10년이에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지금은 10년이에요. 자, 그런데 4번도 틀렸네요. 애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세액 공제는 애정신고 기간에는 안 됩니다. 확정신고 기간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만 해당되는 것을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답이 두 개냐? 네, 지금으로 보면 답이 두 개예요. 그러나 3번은 지난해까지는 3번이 맞는 답이었어요. 3번이. 그래서 이거는 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답지를 보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내년에 시험 볼 때는 대손세액 공제가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다 하면은 이거 틀렸다고 그래야 돼요. 지금은 이게 10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문제네요.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어요. 종합소득 과세대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 금액은 비과세.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업소득 중에 논밭을 작물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다음에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소득. 자,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입니다. 소득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소득 금액을. 소득 금액을 물어보는 것은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복권. 복권은 2천만 원을 당첨받았지만 이 복권은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세해요. 분리과세. 지금 김한공 씨에 대한 건데 지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필요경비 1,400원 빼면 1,400만 원 빼면 여기 1,000만 원이죠. 필요경비 빼는 게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겁니다. 그래서 임대 소득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시적인 문해 창작의 대가 1,500만 원.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자, 문해 창작을 직업적으로 하면은 사업소득이지만 이건 기타 소득입니다.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 문해 창작인 경우에
필요 경비를 얼마를 인정받느냐? 일시적인 문해 창작은 우리가 강연료하고 필요 경비가 똑같아요. 강연료. 자, 일시적인 강연료의 경우에 필요 경비 60% 인정합니다.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냥 60%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로 1,500만 원에 60%가 필요 경비니까 40%가 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40%를 하면은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오죠. 40%는 600만 원이에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요거 답은 1번이네요. 1,600만 원이 종합과세 됩니다. (1,600만 원) 여기 임대한 건 사업소득이에요. 요건 사업소득, 이건 기타소득.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0만 원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3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일일에 10만원 아니죠. 얼마죠? 15만원입니다. 일일에 15만원. 다음 2번. 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아요.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를 그냥 하루에 15만원 딱 정액으로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맞아요.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줘요. 3번이 맞았네요. 자, 4번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절대로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 45세. 2020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액은 얼마냐? 여러분, 이제 그 NCS 평가 문제 시험 한 번 남겨놓고 있죠. 이런 문제 냈습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 부양가족을 정리해 놓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라. 이 문제 두 문제인가 있어요. 이거 연습 많이 해두세요. 자, 먼저 김한공 씨의 기본공제만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에요. 1인당. 자, 그러면 몇 사람인가를 세봐야죠. 자, 우선 김한공 씨 본인이 있고요.
자,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한 사람 있고, 자녀 20세 이하네요. 두 사람, 합해서 세 사람. 부친 사업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으니까 기본공제 안 되겠네요.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까지는 되는데 300만 원은 안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고. 모친 소득이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럼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본인 꼭 포함해야 돼요. 자, 네 사람이면 기본공제가 600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이에요. 자, 이제 추가공제 계산하겠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사유가 있으면 돼요. 자, 김한공 씨가 추가공제가 되려면 한부모나 아니면 부녀자인데, 남자니까 부녀자는 아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아니니까 김한공 씨는 없습니다. 자, 배우자 추가공제 해당 안 되는군요. 자녀,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이에요. 추가공제가. 자, 부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70세 이상에게 해당되는 경로우대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친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는 한 사람당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추가공제 금액은 300이 되고 기본공제 600이니까 900만 원이 답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 많이 연습해 두세요.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라. 얼마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합소득 세금을 구하려면은 종합소득 금액을 알아야 돼요. 세율표는 밑에 있네요. 세율표는 밑에 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이거 직장공제회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안 해요. 우리가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근로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여기는 이제 종합소득의 세액을 산출하는 거니까 해당 없고, 사업소득 금액,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넘었네요. 종합과세. 종합소득 공제가 3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종합소득 금액이 요 두 개 더한 거예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소득공제에 300만 원이 있다. 빼는 거예요.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예요? 300만 원 빼주면 3,700이죠. 3,700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됩니다. 자, 1,200만 원 이하는 6% 적용합니다. 4,600만 원 이하는 15%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누진공제액 요거 있으니까 15%를 곱해가지고 이거 180만 원을 빼면 세금이 나와요. 자, 계산기 잡고요. 3,700에다가 곱하기
4,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세율 15%를 곱합니다. 그러면 555만 원이 나오죠. 거기서 요걸 빼주세요. 108만 원을. 447만 원 나옵니다.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세는 447만 원이에요. 누진공제액을 주면은 여기 3,700만 원에 해당되는 과세표준회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그게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이 없으면 1,200만 원은 6%로 계산을 하고 3,700에서 1,200을 뺀 초과된 금액은 15% 계산해가지고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진공제액을 줄 때는 이걸 적용한 다음에 거기서 빼줘 버리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근로소득 중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하는 거,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이걸 알아야 되고요. 사업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 됐고요. 종합소득 공제 300만 원이라니까 이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빼주면 3,700이에요. 이것이 과세표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맞는 세율표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15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36회에 출제된 TAT 2급 이론평가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